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KF-21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늘 불안정했고 수차례 체납과 갈등을 거치며 끝없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5 행사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수정된 협정에 서명하며 다시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단순히 분담금 축소가 아니라 참여 유지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20%였던 분담률을 3%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남겨두면서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배신과 불확실성으로 얼룩진 파트너를 다시 껴안는 모양새지만 전략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이름을 걸고 KF-21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협정에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2034년까지 12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연 시에는 인도 물량을 삭감하는 페널티 조항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의 일정을 흔들어 놓는 사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변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담은 줄었지만 얻는 몫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행사장에서 KAI와 PTDI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체 구조물, 보조 연료 탱크, 파일런 등 20% 이상의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보하게 되었고 약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손해보는 거래를 받아들였을까요?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닙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 혼자만의 무기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제로 한 전략 산업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명목상이라도 공동개발국으로 남아있어야 제3세계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끝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협정이 모든 갈등을 끝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계산과 예산 압박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프로젝트 지속성이라는 안도감을 얻었고 세계는 KF-21이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협정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KF-21과 칸을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는 너무도 뚜렷합니다. KF-21은 이미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외 시험 비행을 마치고 마하 1.8의 속도, 고도 3만 피트 영역에서 운용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공중급유 시험도 KC-330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미티어와 IRIS-T 같은 첨단 공대공 미사일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시제기가 하늘에 떴다는 수준을 넘어 실전 운용을 가정한 시험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칸은 첫 비행 이후 고작 3차례 시험 비행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대 마하 0.8 수준, 고도 8,000피트에서만 비행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실전 배치에 필요한 수천회의 시험 비행과 수년간의 데이터 축적을 고려하면 최소 7년 이상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화려한 선언과 장밋빛 약속은 넘쳐나지만 기술 성숙도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KF-21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에서도 격차가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칸의 예상 단가는 대당 2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는 KF-21이 약 1억 1천만 달러 내외로 형성된 것과 비교해 2배에 가깝습니다. 기술 완성도는 뒤처지고 가격은 오히려 높으니 선택지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끝내 KF-21의 손을 놓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엔진과 공급망입니다. KF-21 블록 1과 블록 2는 현재 미국산 F414 엔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출 시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에도 부담이 되는 구조지만 동시에 검증된 파워플랜트를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칸은 자체 엔진 개발을 표방하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도 독자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단순히 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KF-21은 이미 실전적인 시험을 거듭하며 전력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칸은 여전히 개념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거론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F-21로는 실질 전력을 확보하고 칸으로는 정치적 레버리지를 챙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전략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칸의 일정이 지연될수록 인도네시아는 공백을 메울 전력이 필요해지고 결국 KF-21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은 약 165조 루피아, 미화로 10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신규 도입 예산은 고작 42% 정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라팔 12대 계약, 잠수함 투척 사업, 그리고 F-15X 24대 패키지까지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KF-21까지 48대를 일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 사이에 간극에 갇혀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와의 양해각서 체결도 결국 이런 배경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장관급 서명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규모 협력에 나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회 동의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완전한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한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 분담금을 줄이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흥방산 기업들이 터키와 미사일 합작을 맺으면서 정치권과 긴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이중적인 태도는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로 작용합니다. 기술 이전을 받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실제 납부 능력은 부족하고 예산은 다른 외산 전투기 사업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걸림돌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산 전략이 흔들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번번이 표류해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 역시 이런 정치적 풍향기에 휘둘리며 9년 가까이 표류했던 것입니다. 최근 체결된 수정협정이 안정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네시아의 전력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도입이 확정된 라팔과 F-15X조차 예산 부족으로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며 칸은 기술 성숙도가 낮아 최소 7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투기는 KF-21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과 정치, 기술이라는 삼중의 굴레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맹 제스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변덕과 관계없이 스스로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초도 양산기 20대를 한국 공군에 인도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조립 라인을 가동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48대 가운데 16대는 완제품 형태로 나머지 32대는 반조립 방식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일정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양산체계는 과거와 달리 분기별 상황 구조와 지연 시 이자 부과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체납 사태가 재발할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터키는 칸 양산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우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조건부 투자에 불과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2028년 이전 양산 착수를 자신 있게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자금 확보가 불투명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은 기술 성숙도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수 있는 설계와 스텔스 개량이 이미 블록 단계에서 반영되어 있어 5세대급 성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칸은 엔진과 항전 장비 자립 여부가 불확실해 양산 시점에는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엔진 자립 로드맵을 본격화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 국제 에어쇼에서 22,000파운드급 시험용 엔진을 공개했고 2025년에는 18,500파운드급 시험을 마쳤습니다. 내년 초에는 실물 점화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블록 3단계부터는 국산 모듈 엔진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 제약이 한층 완화되고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됩니다. 해외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2025년 4월 UAE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체험 비행을 했고 6월에는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시승하며 F-35 보조 플랫폼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은 FA-50 추가 구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교체 옵션으로 KF-21을 명시했고 말레이시아 역시 유지비 자료를 요청하며 평가단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전투기가 아니라
국제시장을 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망과 기술을 무기로 삼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여전히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분담금을 연체하던 끝에 결국 자기 몫을 대폭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도 확정된 납부 스케줄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리스크를 떠안고 일정을 지켜내는 사이 인도네시아는 다른 전투기 사업에는 군침을 흘리듯 서명해버렸습니다. 특히 분담 축소를 굳히던 바로 그 주의 칸, 전투기 48대 도입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건은 한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순을 넘어 동맹과 파트너십의 가치를 비용만 따지는 거래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행보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믿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이미 라팔 42대 계약을 체결했고 F-15 계열 도입에 대해서도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KF-21 분담금을 줄여달라 하면서 다른 기종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서명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깎아내렸습니다. 기술 신뢰를 흔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3년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반출 의혹은 202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협력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방산 공동개발에서 보안은 생명이고 한번 훼손된 신뢰는 돈을 낸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 이전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필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도네시아라는 불안한 파트너에게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첫 양산형 KF-21이 최종 조립에 돌입했고 6월에는 추가 20대 발주로 1차, 2차 물량 40대가 확정되었습니다. 레이더와 핵심 장비 역시 예정대로 공급되고 있어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지불 능력이 한국의 항공 전력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상징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과거 시제 5호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마킹이 제거된 사례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표식 하나에도 실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주체이며 한국 기술과 생산망이 이 전투기의 심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천무다연장 로켓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방식조차 외상 구매를 요구하며 무책임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 공급망이 붕괴되자 값싸던 러시아산 대안이 사라졌고 결국 한국산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시선은 인도네시아를 넘어 새로운 파트너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국가는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UAE는 단순히 KF-21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이미 수차례 서신을 교환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정상회담에서는 UAE가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최소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 협력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UAE가 KF-21에 눈을 돌린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UAE는 미국산 F-35 도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신뢰 문제를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안을 찾던 UAE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렸고 KF-21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동맹국 한국의 방산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동 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UAE가 한때 중국산 제니십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UAE 공군 지휘관은 직접 나서서 중국산 기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훈련기를 소량 도입했다가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F-35가 막히자 UAE는 한국의 KF-21을 차세대 전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산 무기 도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공 도입 계약으로 약 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품목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족도가 높았던 UAE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에도 관심을 돌렸고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한국은 KF-21의 기술과 노하우를 헐값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UAE가 제안하는 거액 투자와 현금 지원이 구체화될 때에만 그에 상응하는 기술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국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과 터키 칸의 미완성, 그리고 러시아 무기의 몰락은 모두 KF-21에게 유리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있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KF-21은 21세기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KF-21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KF-21은 기술적 성숙도, 가격 경쟁력, 국제적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경쟁자들을 압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단순한 일시적 성공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진정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첫째, 엔진 자립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F414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는 수출 시장에서 늘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2만 파운드급 엔진이 점화 시험에 성공하고 블록 3단계부터 실전 투입된다면 이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수출 자율권 확보라는 전략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엔진 독립은 곤무기 주권의 상징이자 세계 시장에서 협상력을 배가시키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인 전투 체계와의 융합입니다. 이미 한국은 화성 시험장에서 무인기 편대 동시 제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적 이벤트가 아니라 KF-21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앞으로 데이터 링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투 환경이 본격화된다면 KF-21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를 넘어 선 플랫폼 전환기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초기 양산 10대 패키지에서 국산 부품비는 F-35 도입 시 외화, 지출 비중이 65%를 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단순 비교만으로도 외화 유출을 4배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서 대당 3천만 달러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엔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국제 파트너십 다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불안정한 파트너에 끌려다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UAE가 제시하는 막대한 투자 의지는 새로운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중동 시장을 발판으로 삼고 동시에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전략 요충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KF-21이 단순히 수출 상품이 아니라 공동개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 관리입니다. 방산협력에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에서 한국은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할 일은 단순히 기술과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과 보안, 그리고 파트너국의 요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KF-21이 국제 공동개발의 성공 모델이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방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자신감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시험비행 1000회를 돌파하고 IOC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기술자와 군인,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KF-21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상징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흔들림, 터키 칸의 불안성, 러시아 무기의 몰락,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빚어낸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치밀한 전략입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고 기술 자립과 파트너십 다변화에 성공한다면 KF-21은 21세기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KF-21의 여정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며 후대는 이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새긴 순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